화성 탐사 로봇을 제가 하나 갖고 왔는데 화성 탐사. 화성 탐사 로봇이 하루에 얼마나 움직이는지 아세요? 많이 못 갈 것 같아요. 100에서 200m. 그렇죠. 하루에? 네. 나사 과학자들이 화성 탐사선 처음 만들 때 고려하지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화성하고 다른 풍화 작용이 별로 없었다. 맞아요. 그래서 다 뾰족뾰족해요. 이게 그러니까 금속으로 만들어진 바퀴인데도 몇 번 다니니까 빵꾸가 나는 거예요. 진짜 조심스럽게 한 발짝 갔다가 혹시 돌뿔이 없나 확인하고 한 발짝 갔다가 돌뿔이 없나 확인하고 이러고 다녀요. 아, 그거밖에 안 움직여요? 그래서 언제 다 탐사해? 흥미로운 과학 이야기 더욱 재밌게 전해드립니다. 과학을 보다 정영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 김범준입니다. 세종대학교에서 은하를 연구하는 우주먼지 지웅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화학공학부 권석준입니다. 네, 자, 오늘도 분위기는 권석준 교수님 위주로 돌아갈 것인 느낌이고요. 오늘 아주 특별한 손님들을 또 모셨습니다. 오늘 방송 잘 굴러가게 해주실 우리 한국타이어에서 특별한 두 분 오셨는데 각자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PCR 모델 개발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문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버추얼 시뮬레이션, 타이어 AI 쪽 연구하고 있는 김성호입니다. 네, 두 분 함께 하셨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아, 근데 PCR 좀 뭐고 버추얼 뭐 하신다고요? PCR은 뭐예요? PCR은 이제 패신저카, 우리 승용차를 얘기하는 거고요. PCR 대신에 다른 말이 이제 TBR, 트럭버스 타이어. 이렇게 이제 크게 나눠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승용차는 PCR, 네, 트럭 같은 것들은 TBR. 그다음에 버추얼은 버추얼은 우리가 잘 아는 버추얼 리얼리티 이런 쪽 해서 컴퓨터 예. 시뮬레이션. 그러니까 타이어 같은 거 실험을 하시기 전에 밖에 나가서 뜨거운 태양에서 막 아스팔트 굴려보면 힘들고 땀나니까 그렇죠. 이 동종의 향기를 되게 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화공과에다가 시뮬레이션까지. 완전히 진짜 오늘 각 잡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아, 그렇게 연구하시는 두 분이 함께 하시는데 타이어는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차가 되게 무겁잖아요. 근데 타이어를 오래 쓰면 한 2년, 3년도 넘게 쓰는 것 같은데 그렇게 오랫동안 아스팔트 위를 굴러다니는데 참 튼튼하게 잘 그죠? 만든다. 네. 제가 몇 달 전에 사실 고속도로에서 네. 타이어 문제를 한번 겪어가지고 어휴. 차가 한번 이렇게 말을 안 들어가지고 사고 날 뻔한 적이 있었는데 큰일 날 뻔했네. 그래가지고 바로 가서 갈았더니 다 한국 타이어로 바꿨습니다. 진짜 광고 최적. 적응하셨어 이제. 광고에 최적화된 과학자야. 아니, 전 당연히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타이어겠죠. 저는 처음 봤어요. 그 타이어 내부가 이렇게 복잡한 구조인 것을 그러니까 잘라서 보여주더라고요. 샘플들을. 아, 그 네, 그 가게에서? 가게에서. 그래서 선택을 할 수 있게. 네. 그냥 전 당연히 자전거하고 비슷한 느낌. 그 안에 그렇게 복잡한 구조의 그 금속 메쉬 같은 것들이 굉장히 촘촘하게 박혀 있다는 거는 전혀 몰랐어요. 그 타이어는 소재가 뭐예요?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우리가 보통 컴파운드라고 그러는데 주로 네. 이제 고무도 들어가고 고무뿐만이 아니라 스틸 벨트층도 들어가 있고요. 그 안에 섬유층도 들어가 있고요. 이게 생각보다 타이어에 들어가는 소재들, 이 배합, 그 내부의 구조들, 그리고 여러 물상에 버틸 수 있는 한 번 갈면 3, 4만 킬로는 타잖아요, 그래도. 네. 그래서 타이어 같은 데는 정말 돈을 아끼면 안 된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회사 입장에선 타이어 한번 바꾼 다음에 너무 오래 써도 안 되는 거야. 그렇긴 하죠. 원래 한 10만 킬로 쓸 수 있는데 3만으로 맞추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또 이제 오래 쓸 수 있는 거와 짧게 쓰면서도 좋은 성능이 나는 타이어. 그렇게 이제 상품을 차별하면서 소비자들이 이제 선택할 수 있게 좀 하죠. 그래서 이제 뭐 레이싱 타이어 같은 경우는 이제 마모가 빨리 되지만 그립을 엄청나게 내므로써 이제 성능을 내는 반면에 일반 소비자들한테는 그 정도의 이제 성능은 필요 없으니까 좀 오래 쓸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이제 개념으로 이제 네. 타이어를 개발하고 있죠. 저 근데 타이어 갈 때 항상 궁금했던 건데 이 마모 정도가 항상 다 같지 않잖아요. 아, 맞아. 그러면 4개 중에 하나만 갈고 싶은데 한꺼번에 다 갈아야 안전하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다 보니까 왠지 돈을 더 들여서 4개를 동시에 다 새로 사야 되나 이제 이런 고민을 소비자 입장에서 하게 되거든요. 타이어 회사에서 만든 루머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게 맞는지 궁금했어요. 타이어를 개발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한 번에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이고. 이건 그러시겠지. 사적인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왜냐면은 이제 타이어가 이제 마모된 정도에 따라서 예를 들어 이제 포르쉐 네, 이런 차량들을 보면 원주가 이제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차이에 의해서 이 걸리는 ABS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마모된 거에 따라서 그 타이어의 이제 원주 크기도 바뀌어지고 성능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타실 거면은 이제 앞뒤로 교환은 이제 추천해 드리는데 사실 같이 바꾸는 게 좋긴 합니다. 중요한 게 왼쪽과 오른쪽은 가능하면 동일한 조건이어야 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앞뒤의 차이는 좌우 차이보다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겠죠. 그죠? 네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앞뒤로 만약에 앞이 너무 달았다 그러면 뒤로 보내는 건 좋지만 오른쪽 왼쪽을 바꾸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별로 좀 비추천드리겠습니다. 오른쪽 왼쪽은 아무래도 폄하되는 각도가 완전히 서로 반대 방향이고 또 앞뒤도 전륜 구동이냐 사륜 구동에 따라서 약간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근데 하나만 달기가 쉽지 않을 텐데 운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트럭에서 짐을 너무 앞쪽에 싣거나 아니면 왼쪽 오른쪽 밸런스를 못 맞추시는 분들 특히 이게 일반 승용차는 잘 못 느끼는데 짐차들이 많이 그렇습니다.
심차 운전해요? 아니요. 제가 지금 타는 차 말고 예전에 중고차를 샀었어요. 네. 타고 다니다가 처음으로 차 검사를 받았는데 검사소에서 바퀴 하나가 마모가 좀 간당간당하니까 그때 처음으로 타이어를 사러 갔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약간 고민을 소비자 입장에서 했었기 때문에 근데 궁금하네요. 보통 자동차가 아무래도 혼자 탈 때가 많으니까 왼쪽이 조금 무거울 것 같은데 그러면은 마모되는 게 왼쪽 타이어가 더 빨리 마모되나요? 근데 인간의 무게, 예를 들어 70kg 정도라면 그게 전체 차 무게에서 크게 중요하지 않지 않아요? 그래도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사실은 이제 무게도 차이 나고요. 보통 좌회전보다 우회전을 천천히 하니까 그것 때문에 또 오른쪽 바퀴는 또 더 빨리 닳고 그런 면들도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럼 일리가 있네요. 왼쪽이 무거우니까 왼쪽 타이어가 무게를 생각하면 조금 빨리 닳는데 오른쪽으로 그죠? 아, 그럼 균형 맞겠네. 하여튼 타이어는 진짜 이게 안전과 가장 직결되는 제일 중요한 그런 그렇죠. 부품인 거죠. 그걸 이제 정말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거고 열심히 노력한 부분을 다 가격에 반영하고 계시는 거죠. 네, 이해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예전에 저 어렸을 때는 어떤 오래된 차들은 마치 자전거 타이어처럼 안에 튜브가 따로 있는 게 있었거든요. 옛날에 그랬어, 옛날에. 근데 언제부턴가 다 없어진 거죠. 타이어의 이제 변천사 중에 하나의 획기적인 변화였거든요. 지금은 이제 튜브리스 타이어라고 해가지고 타이어 안쪽에 아예 그런 튜브 모양의 고무를 그쵸, 맞아요. 붙여놨습니다. 그런 거. 그래서 타이어에 공기가 새지 않게 이렇게 만들어 놓는 그게 하나의 전환점이 됐습니다. 제가 어렴풋이 생각이 나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예전에 그런 기억나요, 그죠? 저도 이제 갑자기 생각나는데 이제 타이어 보면 홈이 파져 있잖아요. 네. 타다 보면 점점 이게 매끈해지지 않습니까? 그 재생하시는 분들 보면 특히 이제 파키스탄, 인도 요쪽의 분들이 이제 그거 진짜 귀신같이 잘하시는데 예술가, 거기 예술가도 천지잖아요. 조각칼로 이걸 파요. 다시 깎는 거예요? 진짜. 바퀴가 작아지잖아요. 점점 이제 얇아지죠. 근데 그걸 하시더라고. 진짜 간의 수공업으로. 수영용차 타이어들은 그렇게 잘 안 하는데 그러니까요. 트럭버스 타이어들은 아, 워낙 두꺼워서? 네, 하다가 한번 파내고 쓰고 나중에는 이제 겉에 있는 고무층을 트레드라고 그러는데 트레드만 벗겨내서 트레드만 다시 입혀요. 와, 리트레딩이라고. 정말 간의 수공업 수준이 장난 아니에요. 근데 그게 사실은 이제 지구 환경이나 뭐 이런 쪽에서 보면은 또 장점도 있거든요. 그냥 오래 했으니까. 또 트럭 타이어도 비싸거든요. 그래서 이제 함부로 못 사죠. 아무래도 점점 위험해질 거 아니에요. 위험하죠. 근데 여기서도 약간 좀 슬픈 현실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뭐 파키스탄이나 아프가니스탄처럼 뭔가 산악 국가는 수입이 그렇게 높지 않은데 노면이 포장된 비율이 얼마 되지 않아요. 대부분 다 흙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빨리 닳는 거죠. 일반 설계 수명보다. 이론적으로 바꿔야 되는 주기를 사실 맞추기는 어렵죠. 워낙 비싸기도 하니까. 자, 근데 여기서 하나 궁금한 게 자동차 부품이잖아요, 어쨌든. 근데 왜 타이어는 타이어 전문 회사들이 만드는 거예요? 자동차 회사에서 만들면 되잖아요, 이거는. 과거에 자동차 회사들 중에도 타이어를 직접 개발하고 싶었던 회사들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보니까 포도 자동차가 과거에 수직 계열을 하고 싶어서 고무 농장을 이제 운영하려고 했었던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이제 그게 잘 되지 않았던. 사실 자동차는 어떻게 보면 약간 기계랑 전자의 복합적인 산업이라면 타이어는 이제 기계와 화학의 복합적인 이제 산업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운영이 되는 게 있고 자동차 중에 유일하게 이제 노면과 접촉해 있는 부분이 이제 타이어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자량이 이제 한 2톤 정도 돼 가는데 그 하중을 이제 타이어가 다 지지를 해야 되고 타이어 하나당 한 손바닥만한 면적으로 한 500kg 이상씩을 이제 지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내구성이 가장 중요하고 아까 말씀하신 네. 것처럼 두 번째는 또 이제 엔진이 이제 돌면 그 힘을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 힘을 전달하는 역할이 사실 타이어거든요. 차가 움직이기 위한 기본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타이어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가속을 하든 감속을 하든 아니면 연비에 영향을 주든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데 자동차와 타이어는 이제 산업이 완전 다른 걸로 이제 이해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신기하다. 싶습니다. 사실 자동차 회사가 맘먹고 만들면 이제 어느 정도 생산량이 받쳐주는 제가 이야기로는 소모품은 회사면. 다 외주를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진 오일이나 뭐 이런 타이어나 이런 것들. 그 공통점이 소모성이냐 아니냐가 기준인 네. 건가요? 그래서 이제 자동차 회사에 봤을 때는 일단 구동계, 그리고 변속기, 그리고 차체,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자기네들이 만들고 보장을 해줘야 되잖아요, 품질을. 근데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워낙 자주 갈아줘야 되고 뭐 이러니까. 그리고 또 아까 뭐 포드도 이런 시도를 하다 안 한 이유가 외부에서 사는 게 더 싸요. 경쟁이 붙으니까. 이런 그걸 타이어 직접 같은 거. 만드는 것보다? 네. 그러니까 반도체도 되게 똑같거든요. 옛날에 인텔이 다 혼자 만들었어요. 설계부터 제조까지 메모리 돼 있어서 한때는 인텔이. 그러다가 그걸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분업을 하는 게 훨씬 싸거든요. 전기차도 마찬가지인데 배터리 직접 만드는 전기차 회사 거의 없거든요. 다 외부에서 배터리 전문 회사에서 사오죠. 어떻게 보면 분업 구조가 제일 잘 먹히는 산업 중에 하나가 자동차 산업이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접지라는 개념에서 봤을 때는 타이어가 분업에 또 최적화가 돼 있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이 자동차 회사들의 여러 가지 또 이런 디맨드들이 많을 텐데 되게 잘 그래도 대응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근데 교수님
교수님이 방금 소모품이라고 말씀하셔서 되게 기분 나쁘시고. 상처받았습니다. 타이어가 소모품이긴 한데 소모품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삐지셨어. 네, 자동차 부품 중에 유일하게 자체 브랜드를 그래도 소비자한테 보여주면서 장착할 수 있는 그러네, 정말. 그런 부품이거든요. 그러네. 부품인데 브랜드 보고 고르는 유일한 네. 부품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가격 차이도 좀 꽤 나기도 하고. 근데 비싼 게 좋긴 해요? 돈 있으시면 비싼 거 사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 예전 회사의 광고 카페 중에 찰나의 순간에 성능을 다 대변해 주는 거. 그러니까 저희가 평상시에는 운전할 때는 타이어가 좋고 나쁨을 잘 모르지만 모르죠. 사고 나기 직전에 급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부딪히느냐 안 부딪히느냐 거기에서 이제 차이가 나는 거죠. 비싼 타이어는 그 찰나의 순간에 차별화가 된다는 거죠. 혹시 그 바람을 얼마나 빵빵하게 넣고 다니는지에 따라서도 혹시 연비 차이가 생깁니까? 그렇죠. 타이어에 예를 들어 바람을 적정하게 넣는 게 연비에 제일 좋아요? 아니면 빵빵하게 넣는 게 연비가 좋습니까? 빵빵하게 넣는 게 연비가 좋을 수밖에 없고요. 타이어 자체는 이렇게 접지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사실은 하중을 지지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랑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마차 바퀴처럼 엑셀에 하중이 가해지면은 커다란 마차 바퀴랑 두꺼운 바퀴살 이걸로 이제 하중을 지지한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이 경우에는 이제 마차 바퀴 위에 있는 걸 다 잘라내도 아래에 있는 마차 바퀴의 바퀴살이랑 이런 것들로 하중을 다 지지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자전거 휠은 두꺼운 바퀴살이 있는 게 아니라 철사가 있잖아요. 위에 있는 거 잘라내고 나면은 밑에 있는 거 갖고 하중 지지하지 못하거든요.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바퀴살이 밑에서 지지하는 게 아니라 위에 있는 바퀴살들이 우리 몸을 이렇게 지지하는 형태예요. 마치 낙하산 탄 거랑 비슷해요.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낙하산이 있고 그 안에 공기압이 이렇게 있고 그 공기압이랑 하중을 지지하고 있는 낙하산 줄이 이렇게 있는 게 그런 방식으로 하중을 지지하는 방식들을 탑 로딩 방식이라고 하고 밑에서 지지하는 것들을 바텀 로딩이라고 하는데 타이어가 이제 그렇게 지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타이어가 자동차의 무게를 지지하는 게 아니라 자동차가 타이어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 형태예요. 낙하산처럼. 그래요? 고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고무가 수 있는 있는 거죠. 변형이 돼야 그러니까. 되는데. 그래서 마차 시대 때 고무가 없을 때는 마차 바퀴가 이렇게 자주 고정이 났던 거예요. 그게 가능해졌기 때문에 사실은 장거리 여행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해진 게 만약에 우리가 코끼리 다리 같은 바퀴살을 가지고 있는 마차 바퀴를 가지고 여행을 간다 그러면은 진동이나 이런 것들이 그대로 다 들어오잖아요. 소리도 엄청나게 다 들어오고. 근데 타이어는 굴러가면서 노면을 만나면 이렇게 변형을 하잖아요. 들어오는 굴곡을 다 이렇게 감싸고 들어가거든요. 이제 접지면을 얼마나 크게 만들 거냐, 어떤 형상으로 만들 거냐, 뭐 이런 것들이 성능이랑 다 연결이 돼요. 그게 언제쯤이에요? 그렇게 바뀌게 된 거는? 1800년 후반? 그쵸. 그러니까 고무 에어 타이어가 나오면서. 발생이 되면서 타이어 입장에서 보면 혁신적이었던 게 뭐냐면 이제 공기압 타이어가 이제 뭐 던롭이라든지 이런 유명하신 분들이 처음 그런 타이어를 만들었는데 공기라는 건 어디서든 공짜로 무한대로 구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거를 이용함으로써 극복하지 못했던 기술들을 이 공기라는 것들을 무한대로 이용하면서 타이어가 더 발전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된 부분이거든요. 그 전에 더 언급을 해야 되는 거는 그냥 예전에 천연 고무일 때는 이걸 못 해요. 천연 고무는 뭐 고무나무에서 이제 얻는 그 하얀 고무 액 있잖아요. 네. 이런 것도 굳히면 말랑말랑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타이어를 만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될 경우에는 타이어로서의 역할을 못 해요. 왜냐면 너무 찐득찐득해버리니까. 그래서 충분히 강성도 줘야 되고 탄성도 줘야 되는데 그러면 그냥 천연 고무는 안 되니까 여기다가 황을 집어넣은 거예요. 황. 우리 빠마 할 때도 사실 황이 들어간 이 빠마 액을 쓰거든요. 빠마 하셨죠? 저 빠마였어요. 여기 아마 황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머리카락에 지금 이 황 가격 결합이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빠마 하고 나서 네, 약간의 선생님이 방구 냄새 나죠. 말짱 황 됐다고. 말짱 황 됐다. 네. 사실 그것도 그래서 구디어죠. 처음에 맨 먼저 하신 분이. 맞아요. 구디어가 한 1830년대쯤에 이걸 아마 처음 했을 거예요. 근데 그걸 하고 나서 이제 고무를 제대로 뭔가 이제 이런 타이어에 쓸 수도 있겠다. 근데 이제 그냥 천연 고무만으로 안 되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19세기에서 20세기 넘어오면서 이 화학공학이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합성 고무가 나오고. 그렇지만 저는 가장 혁명적이었던 순간 중에 하나에 반드시 황이 들어간다. 이 생각합니다. 그 F1 타이어는 뭐 좀 달라요? 완전히 다르죠. 일단 접지력을 극대화하는 것들이 가장 큰 이슈이고요. 홈 뭐 이런 것들도 지금 없는 상태이고 그냥 매끈하게. 그리고 보통 이제 주행하는 환경이 우리는 보통 실온 뭐 20몇 이런 데서 주행을 하는데 레이싱 트랙에서 하면은 이제 막 열이 올라가니까 거의 뭐 100도 이상 올라가거든요. 그때 가장 맥시멈 퍼포먼스가 날 수 있도록 컴파운드나 이런 것들도 조절을 해야 되는. 그 처음에 하기 전에 그래서 이렇게 예열하듯이 맞다, 그런 맞다. 거 예, 그렇죠. 맞습니다. 그럼 예. 온도를 올리기 위해.
보통 이제 고분자학에서는 그 개념을 유리 전이 온도라는 개념을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해요. 유리? 글래스 트랜지션 템퍼러처라고 하는데요. 이 온도보다 낮으면은 고무가 약간 유리 같아요. 딱딱하고. 뭔가 그냥 이런 플라스틱 같은 그런 느낌. 네. 근데 이 온도보다 올라가면 말랑말랑해지고 더 올라가면 약간 이제 끈적끈적해지기 시작해요. 근데 F1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그냥 일회용이에요, 타이어가. 경기 한 바퀴 뛰고 나면 갖다 버려야 돼, 사실은. 도중에도 가는 거. 도중에도 심지어는 갈죠. 맞아요. 몇십 킬로 못 뛰고 갈아버려요. 근데 거기서는 생명력이 뭐냐면 어쨌든 완전히 이 바닥에 납작하게 달라붙어야 되거든요. 조금이라도 뜨면 안 되니까 막 뒤에다가 온갖 공기 역학적으로 설계를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제일 중요한 건 타이어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뭐 예열도 한다 그러지만 F1 영화 다 보셨죠? 우리 빵형님 나온 거. 네, 브래드 형. 네, 거기서 저는 되게 유심하게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여자 엔지니어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잠깐 지나가면서 저는 그걸 되게 많이 돌려봤는데 온갖 센서들이 있는 무슨 관제 컴퓨터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맨날 점검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나왔던 센서 중에 하나 뭐냐면 타이어 공기압하고 온도예요. 공기압은 그것도 많이 겪어봤잖아요. 근데 왜 온도를 체크하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까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마찰력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F1에 들어가는 이 타이어는 티지를 다른 평상시 우리가 쓰는 승용차 타이어보다 더 높게 만들어요. 평상시 저희가 쓰는 타이어는 영하예요, 영하. 그러니까 평상시의 상온에서는 다 글래스 트랜지션보다 높은 상태인 거예요. 네. 그런데 F1 타이어는 평상시의 온도면 딱딱한 상태예요. 대신에 왜 그러면 이렇게 높은 온도에서 만들었냐? 딱 그 온도에 최적화된 비스코 일라스틱, 즉 점탄성력을 만들려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잘 달라붙지만 그만큼 많이 달아요. 그래서 보면 경기장에 보면 온갖 까만 막 네. 마크들이 많잖아요. 네, 네. 그게 뭐 급정거에서라기보다는 그야말로 그냥 한 번 돌 때마다 자국을 남기는 찐득찐득하게 달라붙는 거예요. 그거는 F1 말고는 쓸데가 없는 타이어군요, 그러면. 그렇죠. 팔 수도 없고. 그런데 그걸 통해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얻어요. 제가 알기로는 뭐 한국 타이어도 아마 그런 데이터가 있을 것 같은데 같은 스타일앤 부타디에 뭐 같은 뭐 아이스프레이라 하더라도 분자량을 얼마큼 크게 가느냐 적게 가느냐에 따라서 이 고분자 소재의 점탄성력이 바뀌는데 이건 테스트하기 전에 몰라요. 이런 극한의 환경에서. 아니, 근데 우리 타이어도 그러면 고속도로 같은 데서 열심히 한 3시간 이렇게 막 달리면 온도가 올라가요, 꽤? 많이 올라가요. 특히 여름에. 대충 어느 정도나 올라갑니까? 왜냐하면 여름에 아스팔트 온도들이 평균 한 60도 정도 되거든요. 네네네. 그러면은 실제로적으로는 타이어 온도들은 60도보다 훨씬 많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전 이게 조금 궁금했던 게 요즘 들어서 계속 여름이 더 더워지고 있잖아요. 아스팔트 위를 빠르게 달리는 자동차 타이어들도 더 견디기 어려워질 것 같아서 되게 불안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변화에 대응을 하는 전략들도 있나요? 한국 타이어에서 이걸 있잖아요. 우리가 기후 엔지니어링 얘기를 하잖아요. 기후 엔지니어 된 타이어를 만드시고 계시나요? 근데 그게 사실은 어느 나라에 파느냐에 따라서 탄성을 예를 조정할 들어서 필요가 사우디에 있잖아요. 수출하는 차다. 그렇죠. 이제 보면은 이제 중동이나 이런 데 타이어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더 혹독한 조건으로 평가도 하고 좀 더 과보강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사실은 거기 온도라든지 노면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포장이 돼 있는지 또 중동 같은 경우는 도로에 모래들이 깔려 있어요. 그러면 그걸 타이어가 막 지나다니다 보면은 그게 미세하게 또 마모를 일으키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역 환경들에 따른 부분들을 계속 저희도 연구를 하고 있고 그게 너무 사실은 머리 아픈 부분입니다. 그렇겠네요. 네, 환경의 변함에 따라서 그거에 맞춰서 또 타이어도 진화를 해 가야 되거든요. 제일 요구가 심한데는 군용 타이어일 겁니다. 군사용 차량 타이어. 거기는 포장도로를 다니지 않는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근데 아까 그 F1 하면서 이제 그립 쪽 많이 얘기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또 얘가 워낙 빨리 달리니까 보통 타이어가 이렇게 원주를 따라서 오다가 지면을 만나면서 변형을 하잖아요. 변형하고 다시 원주로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변형이 복원이 돼야 되잖아요. 복원되면서 다시 와서 또 변형되고 하는 사이클을 띄거든요. 이제 모든 물체들이 그냥 한꺼번에 탁 복원이 되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바이브레이션이 걸죠. 진동이 나오잖아요. 네. 진동이 돼서 다 복원이 된 다음에 다시 변형이 시작이 돼야 되는데 워낙 빨리 달리니까 눈 깜짝할 사이에 다시 들어오는 시간이 거거든요. 없는 거예요. 네. 마치 때린데 또 때린 것처럼. 그렇게 되면 이제 실제로는 타이어가 터져버리거든요. 그래서 한 250km, 300km 넘어가는 타이어들은 실제로 이렇게 변형이 되어 있는 물결 파형들이 이렇게 보여요. 그걸 이제 소위 스탠딩 웨이브라고 해서 그러면 이제 그것들을 고속 타이어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디자인을 할 것이냐. 이거를 너무 강하게 하면은 접지가 잘 안 되고 적절히 이제 접지를 하면서도 그 내부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컴퓨터나 이런 데서 다 시뮬레이션을 이거를 해서 잘하는 데가 한국 타이어예요. 아니 진짜 뭘 하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취업하세요? 이 중에서 저보다 타이어 더 많이 하신 분 없을 거예요. 진짜요? 화학공학과니까. 저희는 또 화학공학 고분자공학도 있단 말이에요. 아, 너무 어렵다, 진짜.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아까 뭐 잠깐 스탠딩 웨이브도 말씀하셨지만 이 타이어가 접지를 할 때는 여러 주파수의 충격이 와요. 타이어에? 노면 상태에 따라서 뭐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지 않아요? 노면에 보면 일부러 홈판을 놓고 지나가면 음악 들리게 하는 거? 그게 일종의 그런 어떤 노이즈를 일부러 이렇게 만든 건데 근데 이게 사실 노이즈는 다
랜덤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건 고주파 노이즈가 올 때가 있고 어떤 건 저주파 오고 올 때가 있는데 이게 정말 뭐 운이 없으면은 타이어의 일종의 고유 원주 이거랑 딱 맞아 떨어져 갖고 어떤 것들은 이제 회복이 불가능한. 그래서 공명하고도 비슷해요. 네. 그래서 그냥 고무 자체의 점탄성만으로 이걸 다 점탄성은 기본적으로 여러 주파수의 변형을 다 일단은 여기에 다 반영을 해서 고려를 하는데 고무만에 이게 만약에 안 된다. 그럼 여기다 첨가제를 집어넣어야 돼요. 첨가제를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카본 블랙을 넣을 수도 있고 실리카를 넣을 수도 있고 아주 미세한 뭐 그래핀 같은 걸 넣을 때도 있어요. 버추얼에서 이걸 굉장히 많이 테스트하시죠. 이게 되게 다양한 물성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되거든요. 기계적 물성, 화학적 물성, 소재 내구성, 열물성, 압력에 대한 변형 이런 거 다 봐야 되는데 이걸 일일이 다 실험에서 테스트 못 하는데 한국 타이어가 되게 슈퍼컴퓨터도 있고 되게 좋아요. 이런 버추얼 테스트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김원주 교수님한테 요건 하나 제가 꼭 여쭤보고 싶은데 빨리 돌잖아요. 안에 있는 공기는 같이 돌아요? 아니면 같이 돌죠. 안에 있는 공기 같이 돌아요? 네. 공기가 엄청 빨리 돌면 걔는 마찰 같은 건 없고 더 뜨거워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타이어 내부에서 공기는 타이어와 함께 시간이 돌아요. 지나면 같이 돌 테니까 타이어 안쪽 면과 공기의 마찰은 중요하진 않을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아니 좀 반박 있습니다 여기는. 유착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네. 내부의 이 공기의 대부분은 돌지 않겠지만 바운더리 여기 노면에 닿는 애들은 경계층을 만들어요. 경계층을 만드는 애들은 노슬릭 컨디션이라고 해서 네. 표면에서는 흐르질 않단 말이에요. 위에는 흐르려고 그러고 흐르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뭐가 걸리냐면 슈어 스트레스가 걸려요. 이거는 결국 마찰열이거든요. 이 마찰열이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럼 열이 되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공기는 이 바운더리 요 경계층 때문에 점점 뜨거워집니다. 계속. 그러면 네. 타이어를 바닥에 대고 굴리는 게 아니라 접시 돌리기 하듯이 눕혀놓고 돌려도 빠르게 돌리면 타이어는 뜨거워지겠네요. 네. 아, 근데 그 정도는 아니 저는 그게 충분히 물론 이제 아니, 공기니까 공기는 밀도 낮으니까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타이어가 뜨거워지는 이유가 네네. 공기보다는 그렇죠, 지면하고 바닷가의 마찰이죠. 마찰인데. 아 근데 저는 그냥 지면에 접촉하지 않고 스피닝을 빨리 해도 사실 저희가 점도를 재는 기계 중에 하나가 그런 원리로 재거든요. 사실 굉장히 점도가 낮은 유체들도. 전체적으로는 근데 비슷하게 이제 돌긴 돌아야 되는데 지면에서 이제 그 가진이 올라오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공기가 이렇게 진동을 하게 되거든요. 사실은 그거를 이제 공명음이라고 그래서 특히 전기차 타이어들은 엔진 소음에 의한 것들이 없어져 버리니까 묻히지가 않게. 타이어 소음들이 되게 크게 들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공명음들이 공기가 이렇게 갔다가 하는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예를 들면 아이언 같은 경우에는 타이어 안에 폼을 부착을 해서 흡음재를 그냥 붙여버려요. 그 대충 몇 헬츠 정도예요? 그 종명음이? 200Hz. 200헬츠. 온도는 몇 도까지 올라가요? 타이어 온도랑 내부 공기 온도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비슷해요. 같아요. 네. 한 100도까지는 올라가겠네요. 100도까지는 안 될 것 같고요. 네네. 아주 심하게 운전하면은 100도 이상 올라가고요. 아까도 전기차 얘기가 잠깐 나오긴 했는데 전기차에는 전기차용 타이어를 꼭 사용해야 돼요? 아니면 그냥 권장사항 정도예요? 주변 지인들이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예. 그럼 제가 이제 예를 듣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스마트폰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아이폰이랑 갤럭시가 있지 않습니까? 네. 블루투스 이어폰도 많이 쓰잖아요. 이제 애플사에서 나온 에어팟을 네, 있고 네. 갤럭시 버즈가 있잖아요. 네. 이거를 서로 교차해서 사용할 수는 있는데 이 각각이 갖고 있는 모든 기능을 제대로 다 활용 100% 쓰고 싶어. 그러면 아이폰이랑 에어팟을 써야지 이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거잖아요. 논리 잘 개발하셨네. 기가 막히네. 한참 고민했습니다, 이거. 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의 모든 장점들을 다 이용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전기차 조정 타이어를 사용하시는 게 맞는 거죠. 그 제가 전기차인데 공기압도 많이 다르더라고요. 40 이상인 것 같아요. 네. 40? 근데 보통 차는 그것보다 낮죠. 네, 보통 차는 한 32 PSI 정도 들어가는데 보통 2.5 단위로는 그렇습니다. 네. PSI를 이제 SUI 유닛으로 바꾼 게 이제 다죠. 그럼 대략 우리 2.5 하면 그게 얼마나 되는 거예요? 한 3.0 가깝습니다. 3.0 바 가까이 전기차는 보통. 전기차는 3.0쯤 그리고 일반차는 2.5쯤.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전기차가 이제 무거우니까 그 무거움을 견디기 위해서 공기압이 좀 더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가 가솔린 차는 앞부분이 무겁잖아요. 근데 전기차는 가운데가 무거워요. 배터리. 네, 배터리 때문에. 배터리 팩이 대부분 다 배에 깔려 있으니까. 물론 이제 앞에 있는 것도 있긴 하지만. 제가 전기차인데 그 밟으면은 가속이 굉장히 맞아요. 빠르잖아요. 그것도 좀 타이어 설계할 때 좀 차이가 있긴 할 것 같아요. 그죠? 기본적으로 이제 보면은 이제 아반떼급 전기차들도 제로백이 막 3초 막 그렇죠. 그러잖아요. 진짜 빠르죠. 네, 근데 과거에 이제 제로백 3초면은 거의 스포츠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타이어가 초반에 나는 이제 휠 슬립 같은 것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초기에 마몬드나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최적화하기 위한 이제 설계도 있고, 그다음에 또 보면은 이제 이게 갑자기 확 돌면 차가
직진으로 출발하지 못하게 미끌미끌하게 출발할 수 그래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너무 빨리 돌면 직진 방향의 힘보다는 옆에 레터럴 포스에 대한 부분들이 생기면서 변형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패턴을 저 모양을 보시면 그냥 뭐 찍찍찍 그어놓은 것 같지만 이게 지금 전기차예요? 네. 전기차용은 아니고요. 일반 타이어이긴 한데 네. 저런 방향들이나 형태들이 그 힘을 줬을 때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를 다 고려해서 이제 설계를 하게 됩니다. 저런 거 시뮬레이션 하시는 저런 거 시뮬레이션 하겠네요. 근데 저 궁금했던 게 항상 타이어 보면 이렇게 홈들이 파여 있잖아요. 네. 근데 잘 보면 등 간격이 아니에요. 예. 다 뒤죽박죽이라서 네네. 패턴을 보면 약간 미적으로 마음에 안 들 때가 있거든요. 여러 주파수가 있기 때문에. 아니 간격이 다 제가 달라요? 등 간격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게 그래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을까가 아까 궁금해요.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나라 도로에도 100km로 쭉 지나가면은 노래가 나오는 네, 도로들이 네. 있잖아요. 있어요. 네. 노면에서 가진력들을, 그러니까 돌기들을 디자인을 해갖고 타이어가 쭉 지나갈 때 타이어를 가진시켜갖고 뭐 도움이 나게 하든지 미음이 나게 하든지 하잖아요. 근데 제가 최근에 어떤 기사를 읽었는데 그런 도로들을 다 없애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우리는 이제 뭐 떴다 비행기 뭐 이거 나오면 좋아하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밤새 떴다 비행기가 엄청 시끄러운 거죠. 이 밖에도 이렇게 크게 들려요? 트럭 지나갈 땐 꽤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타이어도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주파수를 완전히 다 골고루 분산시키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근데 노면에서 나오는 것들이 가진을 시키는 거랑 똑같이 저 블럭이나 홈이 파져 있으면 이것이 이제 가진이 되는 거라서 보통 트레드 블럭들을 한 70개, 80개 정도를 배치를 하거든요. 네. 근데 그걸 똑같이 가진시키면 한 1000Hz 정도 나와요. 100km로 달리면. 1000Hz면은 아마 도, 그 다음에 높은 도, 그 다음에 높은 도 정도. 그래서 아주 높은 도가 계속 나오는 형태이거든요. 그러니까 떴다 비행기가 작은 경차로 가든 아니면 큰 대형 트럭 트레일러로 가든 노래 똑같이 나와요? 아니면 속도가 비슷하면. 속도 비슷하면 똑같이 속도가 나와요? 같으면 같아요. 100km. 그러니까 바퀴 크기가 달라도 결국 이 프리퀀시 진동수니까. 노면에 이런 것들이 놓여 있는 거니까요. 네. 얘가 여기 지나갔다가 여기 지나갈 때까지 시간이 같으면 그럼 들리는 소리는 같죠. 그럼 자전거로 세게 밟아도 자전거를 그 속도로 가면. 100km를 밟을 수 있으면 되겠죠?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그거를 이렇게 음악을 바꾸는 도로를 발명해도 재밌을 것 같은데. 저기 호주에 그게 있지 않아요? 파도의 프리퀀시에 따라서 또 해변에다가 아예 그걸 만들었어요. 공명 장치를 만들고 파도 칠 때마다 소리가 다르게. 그래서 음악이 나오게. 그래서 하여튼 전기차용은 일단 차 자체도 무겁고 그 다음에 갑자기 출발할 때 마모되거나 아니면 뒤틀릴 수 있는 것들을 막아주는 기술도 필요하고 또 하나 있어요. 전기차는 회생제동. 회생제동 할 때도 타이어에 무리가 나요. 회생제동이라는 게 이제 전기차가 가다가 서서 이제 설 때쯤에 서는 힘을 이용해서 전기를 다시 배터리 한 번 더 충전시키는 충전시키는. 그거잖아요. 근데 그때도 이 전용 타이어가 더 필요한 거예요? 회생 제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네. 감속이 되는 거잖아요. 네. 감속이 된다는 건 결국은 타이어가 돌아가고 있는 속도와 노면 간의 속도가 불일치한 게 되는 거거든요. 가속이든 감속이든 타이어의 회전 속도와 이동하는 속도가 다르면 타이어는 마모가 발생하는 거예요. 100km로 정석 주행을 계속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러면 타이어 마모에 최적화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감가속을 많이 하면 타이어가 빨리 마모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특별하게 더 설계하고 개발하고 소재도 있죠. 달라요? 네, 소재들도 더 다른 소재들도 많이 쓰고 있고, 뭐 교수님도 아시겠지만 이제 거기 안에 들어가는 이제 폴리머라든지 필러 이런 것들도 정말 다양한 원부자재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원님은 이 전기차를 타고 전용 타이어를 달았을 때랑 그냥 일반 타이어 달았을 때 블라인드 테스트 하면 이거 전기차 타이어 딱 옵니까? 네, 할 수 있습니다. 역시 타물리에 타물리. 타블리에. 까물리. 믿어도 되죠? 알고 보니까 똑같은 건데 그냥 가격만 비싸게 받는 거 아니죠? 아닙니다. 지금 아니죠. 아까 시작할 때 제가 제 이름 얘기했잖아요. 절대 그냥 한 거 아닙니다. 그 일하시는 분들은 저 타이어를 딱 봐도 어느 쪽이 차의 안쪽이 어느 쪽이 바깥쪽이가 딱 보이시겠네요? 이 네. 모양만 봐도. 네네. 한 번도 이게 다른 것도 잘 모르겠어요. 안쪽 바깥쪽이? 네. 그러네. 어디가 안쪽이에요? 지금 보시는 부분 중에 왼쪽이 안쪽입니다. 근데 거꾸로 해도 들어오는 가요? 들어는 가죠. 그러면 카센터 잘못 끼는 데도 있겠다. 그렇죠. 근데 저런 타이어들은 옆에 표시가 돼 있어요.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이렇게. 그래서 이제 보고 이제 타이어를 장착하실 겁니다. 그래요. 타이어는 웬만큼 저 커터칼 같은 걸로 해도 잘 안 찢어지죠? 안 찢어지죠. 요즘에는 타이어도 지금 접지만 저희가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타이어가 근데 스프링 역할 두 가지를 하거든요. 이 지면에 닿는 부분에서 수직으로 올라오는 이게 있고, 사실 저 사이드 있잖아요.
사이드 부분. 네. 저기도 상당히 중요한 영역이에요. 저 옆부분도 막 메이저는 아니지만 꽤 많이 무게 분산 지탱하고 네. 충격 흡수하고 그러니까 이중 스프링 구조. 네. 어. 그래서 저기가 더 단단해서 이제는 커터칼이 못 이런 걸로는 어림도 없어요. 어림도 없어요. 네, 다행입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네, 잘 만들어주셔서. 여튼, 우리 한국 타이어에서 만드는 그 전기차 전용 타이어가 아이온인데, 그 아이온의 가장 큰 기술적 차별점이라고 한다면, 고하중에 잘 특화된 설계, 재질도 다르고, 안에 있는 구조도 좀 다르고, 그 다음에 소음 같은 거 잘 막아주고. 또 있습니까? 전기차 소비자들이 처음에 이제 보급됐을 때 가장 큰 불만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2개로 알고 있는데 전기차가 주행 거리가 짧지 않습니까? 초기의 전기차들은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가야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애쓴 게 타이어의 이제 회전 저항을 줄여서 한 번 충전했을 때 조금 더 많이 갈 수 있게 한 개 하나의 포인트가 있고요. 두 번째가 차량이 무거우니까 빨리 타이어가 마모가 됐어요. 그래서 마모 성능을 올리는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포인트거든요. 전기차가 필요로 하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는 이제 집중적으로 그 성능들을 육성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회전 저항 같은 경우도 내연기관에서는 연료를 떼가지고 타이어까지 가는 효율이 별로 안 좋았거든요. 전기차는 되게 높다 보니까 저 회전 저항의 개선만으로 일반 소비자들이 그 디스플레이에 뜨는 몇 킬로 갈 수 있다라는 그게 30킬로 이상 늘어나는 그런 인증들을 되게 많이 해주셨습니다. 네. 그 회전 저항을 줄이려는 방법은 뭐예요? 제가 보기엔 우선 첫 번째 중요한 건 이제 가벼워야 돼요. 아, 그쵸. 네, 일단. 가벼워야 돼요. 우선 무거운 거 굴릴 때 가벼운 공 굴리는 것보다 더 힘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에너지가 많이 손실되거든요. 그게 이제 또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타이어가 이제 아까 계속 말씀하셨지만 변형을 하거든요. 변형하면서 열이 발생하고 그 열이라는 건 결국은 이제 에너지 손실이 발생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막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 이게 공학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인 게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를 덕지덕지 붙이는 건 쉬워요.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소음을 뭐 막고 싶다. 그 흡음재 잔뜩 박으면 되거든요. 그럼 문제는 뭐가 되냐면 무거워져요. 원가 올라가. 뭔가 기능을 획득하기 위해서 뭔가를 버려야 되는 최적화라는 개념이 그래서 나오는 건데 그럼 이왕이면 흡음재도 하면서 가벼운 거 없을까? 고무를 이렇게 많이 써야 될까? 이거를 일부 금속으로 대처하면은 그냥 그물로 해도 되겠는데? 뭐 이런 거. 그래서 이게 사실은 타이어가 굉장히 저는 왜 이거 정말 무슨 광고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타이어가 괜찮아요. 정말 아니 이거 저 일반론적인 이야기인데 그거 아십니까? 제가 비밀을 알려드릴까요? 이런 합성 고무나 타이어로 시작하는 회사들이 은근히 전자재료나 반도체로 많이 가요. 그래요? 왜냐하면 다양한 물성을 최적화해봤으니까. 그래서 지금 일본을 대표하는 반도체 소재 회사에 JSR이라고 있어요. 근데 그게 뭐의 약자면 재팬 신세릭 러버예요. 일본 합성 고무예요. 근데 그 회사가 지금 전 세계 1위의 PR, 즉 반도체 공정에서 패터닝 들어가는 그 광 감응제를 만드는 회사예요. 근데 그 회사도 처음에는 합성 고무에서 시작을 했고 근데 그걸 하다 보니까 뭐 이것도 잘해보고 저것도 들어보니까 이게 되겠네? 저는 그래서 한국 타이어도 나중에 꼭 반도체 재료로 들어오시지 않을까. 요즘 반도체 분위기 좋습니다. 아시겠죠? 여차하면 사업 목적에 AI 뭐 반도체 추가하세요. 네, 주가 바로 30% 올라가니까. 그 타이어가 우주선 혹은 뭐 우주에서 다른 별 같은 데서 움직이는 자동차나 이런 데서도 많이 쓰이잖아요, 그죠? 그럼요. 대표적으로 제가 작은 모형을 갖고 왔는데 일단 우주 왕복선엔 당연히 타이어가 들어갔죠. 근데 우주 왕복선의 타이어는 좀 재밌어요. 왜냐면 이 타이어는 주행 목적이 아니잖아요. 얘는 브레이크 목적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러니까 이 타이어는 우주 여행하는 내내 한 번도 꺼내지 않다가 임무를 마치고 지구로 귀환할 때 그 활주로 해서 빠른 속도를 멈추기 위한 목적으로 딱 한 번 쓰는 거예요. 이륙할 때도 써요? 이륙할 때는 쓰지 않습니다. 그 로켓에 붙어서 올라가죠. 이륙할 때 수직으로 올라가고, 내려올 때만 써요? 내려올 때만 쓰는 거예요. 아깝다.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구 대기권을 통과할 때 엄청 뜨겁게 달궈지고 또 엄청 빠른 속도를 지면에 순식간에 느끼게 되니까 굉장한 마찰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 공기도 채우지 않고 질소를 채워요. 어? 왜냐면 질소? 최대한 불이 안 붙도록 하기 위해서. 산소가 조금이라도 섞였다가 조금이라도 불이 나면 화재가 나니까. 네, 폭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압력도 엄청나게 세게 충전해놔요. 그러니까 일반 뭐 자동차에 들어간 것보다 한 10배 이상. 거의 뭐 300psi 뭐 이렇게 300? 그러면 10배 이상이네. 네, 10배 이상 빵빵하게 채웁니다. 그래서 우주 왕복선은 물론 이제 워낙에 보수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지금은 은퇴하긴 했지만 이제 이런 시절이 있었고 제가 집에 있는 애장품을 하나 갖고 왔거든요. 화성 탐사 로봇을 제가 하나 갖고 왔는데 화성 탐사. 우와, 레고로 만든. 네. 우와. 여기 비싸 보시면 보인다. 여기 타이어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재미있는 게 화성도 그렇고 달도 그렇고 지구에 비해서 기본적으로 중력이 작아요. 그래서 탐사 로봇 자체도 물론 무겁긴 하지만 하중이 그렇게 세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단순하게 공기를 채워서 우리가 쓰는 이런 고무 타이어는 쓰지를 못하고요. 철제 틀을 만든 다음에 알루미늄으로 싹 발라서 사용을 해요. 그리고 이제 화성이나 달이 되게 문제가 되는 게 거기에 자잘자잘한 자갈이나 먼지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요리조리 피하면서
뚫어서 들춰내고 달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곡선 형태의 홈을 만듭니다. 나사 과학자들이 화성 탐사선 처음 만들 때 고려하지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화성하고 다른 풍화작용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다 뾰족뾰족해요. 그 레골리스라고. 네, 그래서 그냥 진짜 찢어버려. 가시바퀴를 지나다니는 그런 느낌? 이게 그러니까 금속으로 만들어진 바퀴인데도 몇 번 다니니까 빵꾸가 나는 거예요. 얘는 지금 퍼서비어런스라고 가장 최근에 날아간 친구인데 네. 얘랑 비슷하게 앞서 날아간 큐리오시티라는 탐사 로봇이 있어요. 걔는 진짜 바퀴가 다 엉망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퀴에 들어간 홈의 개수도 24개밖에 안 됐는데 그 알루미늄 사이사이가 다 구멍이 나서 겨우겨우 지금 연명하고 있는 수준이고 아직도 돌아다녀요? 돌아다니긴 해요. 그런데 이제 그걸 교훈 삼아서 이제 더 촘촘하게 48개 홈으로 만들었죠. 지금 생각해보니까 타이어 모양은 저렇게 만들어야 되네. 이게 네. 모래라면 타이어가 압력 때문에 모래를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이런 모양이 돼야 접촉 면적이 커지니까 마찰력이 커지고 그 다음에 저 모양도 이쪽 방향으로 수직 모양이 되어야 그렇죠. 구동력이 생길 네, 테니까 맞아요. 그냥 그렇게 완전히 다른 모양으로 만들어질 리는 없구나. 이거를 그래서 이렇게 퍼올린다고 해서 이 홈을 그라우저라고 해요. 아 그렇겠네요. 네. 퍼올리면서 다니는 거군요. 네, 네. 대단하다. 화성 탐사 로봇이 하루에 얼마나 움직이는지 아세요? 한 1km? 하루에? 네, 하루 주행 거리. 많이 못 갈 것 같아요. 100에서 200m. 그렇죠. 하루에? 네. 굉장히 천천히 다닐 거예요. 진짜 조심스럽게 한 발짝 갔다가 혹시 돌뿔이 없나 확인하고 한 발짝 갔다가 돌뿔이 없나 확인하고 이러고 다녀요. 아니, 그냥 드론 띄우면 안 돼, 드론? 그래서 드론도 뛰었잖아요. 퍼서비어런스 때는 드론도 데리고 갔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또 거기는 워낙 되게 얇으니까. 맞습니다. 사실은. 아, 그거밖에 안 움직여요? 그래서 언제 다 탐사해? 그래도 이제 장기간 탐사를 하니까 그래서 그 일대만 보는 거예요. 사실 착륙을 시키면. 아, 영화 마션에 보면 엄청 빨리 다니더만. 맞아. 거의 뭐 화성 거의 뭐 F1처럼 다니던데, 막 거기서. 근데 얘네들은 만약에 그 아까 우주왕복선은 네네. 얘 이제 우주 가잖아요. 네. 근데 엄청 공기가 빵빵히 넣었죠. 네네. 우주 가면 거의 진공에 가까울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거 안 터지나? 일단 워낙에 튼튼하게 만들기도 했고요. 네. 우주 작업하는 동안은 꺼내지를 않는 거죠. 아예. 네네. 아니, 그것보다 사실 타이어가 버티는 압력이 안과 밖의 압력 차이잖아요. 안이 30기압이면 지표면에선 밖이 1기압이고 우주로 나가봤자 30하고 0이잖아요. 거의 차이 안 나. 별 차이가 안 나. 아, 거의 그래요? 동일한 환경을 만들려고 일부러 인위적으로 더 세게. 풍선 같은 거 생각해갖고 막 이만큼 막 빵빵하게 되는. 오히려 자동차 타이어처럼 채웠으면 더 변화가 심하니까 오히려 그건 더 위험했을 수도 있죠. 그 화성 탐사 로봇 좀 재미있는 게 마모되는 정도를 카메라로 찍어서 실제 사진으로도 확인하지만 또 몇 바퀴를 돌았는지 데이터를 확인하면 얘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겠구나를 알 수 있잖아요. 근데 큐리오시티가 앞선 탐사 로봇 보낼 때 되게 재밌었던 게 그때는 정확한 주행 거리를 잴 수 있는 센서가 없었어요. 그러면 그냥 카메라 찍어서 몇 미터 갔는지 보면 되지 않아? 라고 생각하지만 바퀴가 헛돌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이 탐사 로봇이 이동한 거리만으로는 파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바퀴에다가 모스부로 JPL 구멍을 뚫어놨어요. 그러면은 나중에 쭉 달리고 나서 땅 사진을 찍으면 JPL 모스부가 몇 번씩 찍혔는지를 보고 바퀴가 몇 바퀴 돌았는가를 파악하는 거예요. 일종의 이정표를 찍고 가는 거지. 계속 찍고 다녀? 네, 그렇게 하는 거죠. 와, 그렇게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거리를 알기 어렵죠. 바퀴 돌아가는 거리만을 모르니까. 그래서 큐리오시티 때는 그렇게 했는데 이제 새로 날아간 퍼서비어런스는 드디어 정확한 주행 거리를 파악하는 센서가 들어있어서 이제는 모스부를 쓰진 않았어요. 아, 드디어 오도미터를 달았군요. 네, 오도미터가 들어갔어요. 오도미터 어떻게 작동해, 그럼? 그 안에서 이제 탐사 로봇의 지형 같은 거를 파악해서 네. 직접. 근데 우주 쪽 가니까 우리 한타분들은 굉장히 조용해지시는데. 아니 저는 사실은 이거 네. 바퀴 모양 보면서 한국 타이어에서도 달 날아가는 로봇의 바퀴를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한국형 달 탐사 우와. 네. 거기 들어가 계시잖아요.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아, 이거랑? 저희는 타이타늄으로 만들어서 네네. 사용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셨듯이 더스트 뭐 이런 테스트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아, 그냥 일반 고문 당연히 안 될 거고. 네. 지금 달에 다시 사람 보내려고 하는 네. 아르테미스 미션에서 이제 앞으로 월면차도 보내게 되는데 차세대 월면차를 개발하는 회사가 두 개가 있거든요. 도요타랑 제너럴 모터스 그 두 개가 이제 이번 아르테미스 미션에 함께 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민간 기업들도 이런 우주 개발에도 사실 저는 기술이 다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관심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민간 기업들도 이렇게 참여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국 타이어도 하고 있었군요. 네. 아, 뭐 더 지 교수님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원래 극한에서 테스트하는 맞아요. 이 기술들이 시대가 지나면 결국 민간으로 와요. 이게 우주 개발에서 혹은 전쟁에서나 이렇게 테스트됐던 기술들이 오는데 전 한국 타이어도 아마 이런 우리나라의 그런
그런 한국형 달 탐사 계획 이런 거 하면은 굉장히 재미난 어떻게 보면 실험 데이터를 얻게 되는 거거든요. 고방사선, 아까 레골리스 같은 환경들. 이제 아까 튜브리스 말씀하셨잖아요. 앞으로는 러버리스 타이어가 나올 수도 있어요. 고무 없는? 고무 자체를 안 쓰는. 그야말로 이제 이런 아주 초경량의 그렇지만 고강성이고 상황 적응력이 있는 이런 새로운 타이어. 약간 재밌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미래가 돼서 스카이 모빌리티 시대가 되면 타이어 회사 입장에서는 약간 타격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스카이 모빌리티도 근데 땅은 내려와야 되잖아요. 아, 우주 왕복선처럼 내려와야 되니까. 그때쯤 이제 반도체 소재로 바꿔야 돼. 하여튼 타이어가 우리 인류가 사용한 게 고무 타이어 기준으로 보면 한 140, 50년 요 정도 네, 됐을까요? 네. 그 사이에 뭐 어마어마한 발전이 있었고 특히 한국 타이어는 전 세계 1등이라고 봐야 되겠죠? 가야죠. 이제 앞으로 이제 전기차를 더 많이 사용하실 테니까 전기차 관련된 여러 타이어들 또 새로운 미래의 모빌리티 여러 도구들이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이동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땅과 접지 않은 타이어만큼은 뺄 수가 없다. 그래서 미래의 둥근 반도체. 네, 이제는 한국 타이어. 검은 반도체. 그건 김이죠. 검은 반도체. 검은 반도체 김이고 김이죠. 빨간 반도체는 저 불닭볶음면이고. 이제 아니, 반도체가 작은 타이어로 분류가 되는 거 아니에요? 반도체가 이제 타이어로. 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전 세계 땅과 우리의 이동수단을 연결해주는 아주 훌륭한 전달자가 돼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보내드리려고 그러는데 혹시 못다 하신 말씀 있을까요? 타이어 개발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 얘기는 꼭 드리고 싶어요. 아까 계속 공기를 얘기했잖아요. 저희가 운전하면서 공기압을 잘 체크를 하지 않아요. 네. 아까도 계속 얘기가 나왔지만 적정 공기압을 쓰는 게 타이어 수명도 늘리고 안전하거든요. 그래서 3개월 아니면 뭐 반년에 한 번씩은 공기압을 측정하시면서 이제 타시는 게 안전하고 더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조금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측정하러 갔다가 이거 바꿔야 되겠는데 이 얘기 들을까봐 전화 주십시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 건 아니라 이거죠. 네, 자주 측정하면서 적정한 공기압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저희 개인적인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네. 한국 타이어가 빨리 F1에 진출해서. 그래서 이 현대차가 한국 타이어 달고 우승하는 걸 한번 보고 싶습니다. 아유, 좋습니다. 혹시 우리 전문님께서는? 보통 타이어 하면은 블랙앤라운드 뭐 해갖고 아무것도 없는 고무만 있는 거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붕어빵에다 넣어갖고 쪄서 만든다. 그건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 안에 그런 복잡한 구조가 있는지도 모르고. 근데 오늘 이런 좋은 프로그램에서 초대해 네네네. 주시고 같이 얘기해 주셔서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정말 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한국 타이어 전 세계로 쭉쭉 뻗어나가시길 기대하면서 그럼 이제 뭐 이름 바꾸는 건가요? 세계 타이어. 네. 우주 타이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계 타이어. 오늘 함께 해주신 과학자분들 그리고 우리 한국타이어 관계자분들 대단히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과학 이야기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